오늘은 이제 미래에 이제 영재학교를 대비하거나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저도 이제 4학년의 학부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까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제 그렇죠. 영재학교라는 건 어떤 곳인지, 그리고 KMO라는 시험, 그리고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KMO라든지 영재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에는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이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영재학교는 소속은 교육부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그래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한국의 1호 영재학교고요. 여기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카이스트 부설 고등학교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해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랑 과학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중학교 마치고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영재학교는 이제 학교의 분류상 고등학교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근데 나이가 중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가다 보니까 영재학교, 영재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초등등 교육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빠른 친구들은 하고 있겠지만 수상하, 수원, 수투 이런 과정을 학교에서 꼭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쪽은 그거랑 관계없이 학교가 모든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상하, 수원을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동안 진행하는 반면 영재학교는 보통 1학년 때 전과정을 마치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학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영재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혹시 더 어리더라도 자격 조건, 시험을 통과한다면 다 입학이 가능하고요. 두 학교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가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선발 시기는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얘들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입시에. 영재학교 입시가 먼저 진행이 되고 영재학교 입시랑 뭐 이제 합격 탈락 결정이 보통 8월 말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9월 11월에 이제 과학고 입시가 치러지고요. 이 이후에 이제 자사고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탈락을 하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조금 영향을 받는 거에 비해서 이 두 학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이제 차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영재학교 입학 시기가 한 달 정도 미뤄졌어요. 보통 5월에서 7월이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개를 그래도 합치려고 하는 조금 신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한 5년, 4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과학고의 특징은 여기 지역 단위 모집이에요. 이게 조금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제 불리한데요. 서울에는 과학고등학교 2개가 있어요. 세종가고 한성가고가 있고요. 한면 인천에도 인천가고 진상가고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전체에 하나가 있어요. 경기 북과고라고 해서 의정부에 있죠. 수원에 있던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경기영재학교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됐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북과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정원이 80명이에요. 저기 뭐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곳에 가도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중학생 인구가요, 전국에서 이게 1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근데 복과고가 하나고 정원이 80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영재학교보다 과거가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영재학교 준비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과거를 준비해 보려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시간은 한 2달, 3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2달, 3달 때문에 영재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를 선택하는 거 경기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불만들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도에 과거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이르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까 5년 이상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이제 변화는 좀 관찰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대학 진학인데요.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영재학교 전국에 1년에 합격하는 인원이 한 800명에서 840명 사이예요. 일반 전형의 정원은 800명이고요. 그냥 790 몇 명이지만 그냥 제가 800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까지 합치면은 이제 실제 TO는 한 87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전체를 뽑지 않기 때문에 840명이고요.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개념과 이 학교의 내신 성적이 좋다는 좀 개념이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절반 이상, 50% 이상을 그냥 내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정도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고요. 2023년 영재학교 입시 일정이에요. 아직은 지금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대충의 숫자들만 조금 이제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5월 1일 날 입시 요강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렇게 서류가 준비가 되는데요. 실제로 서류는 생활기록부, 중학교에 가서 이제 생기부라고 하는 A, 생기부 1, 생기부 2, 그리고 자기소개서, 선생님들 추천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사실 이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활동한 경험이에요. 중학생이 되잖아요. 주변 분들을 보면 너무 바빠요, 다들. 중학교가 됐는데 내신도 챙겨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사실은 그럴 시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 깊이가 꼭 너무 어려운 주제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주체가 된 탐구 활동들, 보고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작지만 뭐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그게 다 내 흔적이 되는 것들이고 하물며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제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단계 전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한 달 있다가 1단계 전형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현재 7월 10일이라는 이 시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기말고사랑 겹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다음날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고 전체적으로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은 5월부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3단계 일정입니다. 3단계는 보통 이제 1박 2일 캠프로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당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가서 토론도 시켜보고 영화 감상문도 써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학교가 판단하고 싶은 건 이 친구가 뭔가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하냐라는 태도 이런 쪽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그렇죠. 수학과학 얼마나 잘해? 1단계는 선생님들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제가 굳이 1, 2, 3의 비율을 두자면 저는 솔직하게 20, 70, 10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는 3단계에 힘을 계속 주고 싶어요. 학교들이. 기숙사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 같이 그룹으로 활동을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 중에 조금 적응 못하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학교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3단계에 힘을 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뚜렷하게 이렇게 학교가 알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3단계를 계속 에너지를 쏟고 싶지만 현실은 아직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8월 말까지 이렇게 서류가 끝나고요. 8월 26일, 8월 31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끝나잖아요. 근데 보통 8월 30일 날 과고 서류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정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기 과거에 합격했는지 못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경기 복과고 서류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지원 인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었는데 지원자 수거든요. 정원은 120명, 120명, 90, 여기도 한과영도 120명이에요. 그리고 대전 90, 90, 이 정도 이제 인원이 되고, 제가 다 더해보니까 793명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2023년 영재학교 합격자 수는 838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 49명에서 50명 정도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자 수는 2,000명이 조금 넘어서 전체 지원자 수 대비 합격자 수가 한 18% 정도? 한 20%가 좀 안 됐던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 입시는 굉장히 힘든 입시예요. 주변에 보면 5명당 1명 정도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탈락자들만 너무 많은 시험이어서 학생들한테 생각보다는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가 수학,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뭐 대외적으로는 그냥 꿈이 과학자인 사람들 그렇죠.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수학,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과학자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한과영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카이스트 교수님들이세요. 카이스트 교수님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는 과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분들한테 조금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좀 변화가 크게 일고 있어요. 2016년도에 수도권 영재학교 합격자 비율이 80%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영재학교 갔더니 다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021년부터 지역 우선 선발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지역 우선 선발이라는 건 예를 들면 그렇죠. 서울,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전, 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정원이 90명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24명을 뽑죠. 일단 대구에서 24명을 2단계 응시자 중 제일 잘한 24명들을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럼 24명만 뽑냐? 그건 아니에요. 24명을 뽑아놓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다시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4명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대전은 90명 중에 1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대전 영재학교에 대전에 사는 친구들의 합격자 수가 한 30명이 좀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 보면 딱 15명만 뽑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더 뽑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꿔서 경기도에도요. 경기도에 3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명씩 뽑습니다. 근데 이 31명이 절대적이냐? 제가 사실 이제 대구, 대전, 경기 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대구, 대전, 광역시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4등 안에 들면 간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도에서 시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그 1등이 다른 이제 지역에서 온 2단계 응시 성적을 기준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군에 살고 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1명밖에 없어요. 전 당연히 1등이겠죠. 그럼 이 학교에 합격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2단계 우선 선발이 되기 위한 자격은 여기 있는 2단계 합격자 성적 커트라인 이상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24명은 실제로 뽑히는 24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 31명은 안 뽑히는 학교들도
친구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 친구들을 오히려 뭐 성남이라든지 용인, 수원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가산점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비교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경기도에서 경기영재학교를 여기 있습니다. 7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성남이 47명을 합격을 했고요. 성남은 전체 4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성남이 16명, 용인 13명, 7명, 10명 갔는데 경기도에서 우선 선발이 아까 전에 앞쪽에서 보면 3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합격자 수는 76명인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혹시 합격자 수들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TO들을 이쪽에서 합격시켜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영재학교 800명 중에 서울 합격자가 268명, 경기도에 사는 합격자가 215명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전체 인천을 포함시키면 67%입니다. 제가 아까 2016년에 8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들이 지역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조정 중에 있고요. 우선 선발 제도가 생겨난 첫 해에 72%로 떨어지고 원래 67%까지 떨어졌는데 이 이상의 조율은 조금 더 힘들 것 같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하면서 영재학교가 대입을 치르게 되잖아요. 이제 아직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대입을 치르지는 않은 상태예요.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고요.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입학 실적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학교들도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 이 수치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대치동, 분당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이제 대전이나 부산 쪽에 가서 수업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의 수도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는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이제 더 잘할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시 조금씩 상승해서 한 75% 정도까지는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래 처음으로 한과형에 장영실 전형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제가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한국에 보면 정원이 96, 2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24명이 장영실 전형이고요. 이 장영실 전형은 너무 사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학생 혼자서 뭔가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흔적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따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는 들어갔고요. 이 서류가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서류를 기반으로 2단계 교수님들이 직접 심층 구술 면접 평가를 했는데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깊이가 엄청 깊었다 그래요. 질문의 깊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근데 원래 좀 아쉬웠던 건 개인적으로는 2단계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도피처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단계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원들에서 2단계 시험을 보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죠. 충격적이에요. 아직 4학년이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들 막 20점, 30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자꾸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40%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실제 정원 비율의 48명 정도가 되고요. 조금 더 되겠죠. 요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2010년도에 한과형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로 학생들을 선발했어요. 사실 한과형이 대한민국 1호 영재학교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진짜 잘 이렇게 뽑아서 가셨어요. 매년. 똑똑한 친구들 잘 뽑아가서 항상 이제 대학교 입학 성적도 이렇게 좋았었는데 100% 입학사정관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미스가 나서 한 6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입학사정관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할 것 같아가지고 뽑아왔는데 실제로 학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조금 잘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빈해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건 아마 그만큼 학교가 다시 제도약을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재학교가 이제 저희 나라에 8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요. 각 학교가 입시 일정이 다 달랐어요. 그때가 좋았는지 지금이 좋았는지 저는 사실 조금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때는 1단계 서류가 막 8장이 들어가도 되고요. 1장이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내 마음껏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단계도 3단계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조금 더 뒤로 미뤘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 서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더 좋은 학교를 붙으면 여기 합격했지만 여기 후보였다가 합격을 하면 여기 빠지고 또 가고 대학교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3단계 캠프 일정을 통일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2단계 일정을 통일했어요. 그러면은 서류는 여러 장 들어가지만 2단계 시험 볼 때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제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서를 제출하고 생기부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기존 영재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인력을 통해서 모두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친구들이 서류를 4장씩 썼다면 절반인 4장씩 썼으면 서류가 8,000장이 되겠죠. 그럼 학교들은 그 8,000장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서류가 1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부터 이미 나는 이 학교야가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은 다르고요. 8개 학교가 막 각자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들을 2단계 시험을 출제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적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가 이제 이 학교들도 준비가 많이 돼서 2단계 시험을 진짜 성의 있게 내는구나. 저도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제 학생들을 열심히 준비시켰는데 진짜 성의 없이 막 시중에 있는 문제들 막 복사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어떤 친구는 풀어서 맞췄고 어떤 친구는 안 풀어서 못 맞췄는 문제가 있으면 조금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문제가 조금 그랬다면 요즘은 오히려 이제 진짜 학생들을 잘 뽑기 위한 문제들을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대구, 광주, 세종, 인천 4학교가 연합 출제를 했습니다. 연합 출제라고 하는 건 모든 문제가 똑같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1문제 정도를 같이 출제를 한 다음에 각 학교에서 한 7문제 정도를 선별해서 시험을 봤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대전까지 포함해서 5개 학교가 같이 응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합치고 싶은데 이 정도 선까지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과거에 2019년, 2018년 정도에 한국에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선행만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줄여보자라고 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가장 집요하게 이제 관심을 받은 2단계 시험이 여기 2단계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2022학년도 시험, 작년 시험지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시험지를 보면요. 철저하게 중학교 이하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학교 이하의 시험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적인 표현들의 문제들,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영재센터에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수투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게 아니고요. 이쪽은 조금 깊이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영재학교 과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KMO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KMO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의 약자고요. 주관은 대한수학회입니다.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1년에 한 번 딱 치러지고요. 1차, 2차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고요. 2차는 KMO 1차를 동상 이상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상 이상은 보통 10% 정도 이상 이제 성적을 받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2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라별로 수학회가 주관하는 시험들은 다 있어요. 한국에는 KMO, 일본에는 JMO 이렇게 다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1차가 단답형이에요. 근데 올림피아드 단답형, 외국 사람들은 어쩌면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완성된 논리를 원하는데 단답형의 시험? 이거는 굳이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1차 단답형, 2차 소수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비슷한 나라가 미국과 일본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처음부터 2차 스타일의 소수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KMO 1차는 시험 시간이 4시간입니다. 시험 문제수는 20문제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 문제가 보통 22개, 25개 정도 나오고 내신 시험 시간이 45분이에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시험 시간이 4배 정도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1차는 단답형으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만점은 100점 만점이에요.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되고요. KMO라는 시험은 결론은 이런 시험이에요. 시간 관계없이 네가 풀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 라는 정도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고요. 보통 동상이 10%입니다. 장려상이 보통 15%고요. 동상 이상인 친구들만 2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KMO 중등 1차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은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볼 수는 있는데 언어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이 응시하는 일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대치동 어떤 학원에서 4학년 동상이 나왔어요. 5학년 금상이 나왔어요. 누가 더 이슈였을까요? 저는 당연히 5학년 금상일 줄 알았는데 4학년 동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고요. 이게 4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강사지만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대수, 정수, 기하, 조합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수는 중학교 1, 2, 3학년 수상하에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함수, 부등식 관련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하는 도형 관련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조합은 개수 세기. 그런데 여기 이제 정수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의 정수는 초등학교 때만 배워요. 중학교에 가서는 정수를 배우지 않고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대학교 수학과 전공 과정에는 정수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굳이 대한민국에서 정수라는 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는 친구들만 배우게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나누기,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진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KMO 2차입니다. KMO 2차는 어머님 1차 시간 보고 놀라셨죠? 1차 4시간인데요. 2차는 6시간이에요. 문항수는 8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만약에 이렇게 끊을 거면 이틀에 걸쳐서 봐요. 오전 동안 3시간 동안 제가 내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내 문제에 진짜 집요하게 빠져 있으면은 2시간 만에 못 헤어나와요. 내 머릿속에 오전에 하던 생각이 남아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시간 보고 2시간이라는 쉬는 시간을 줍니다. 밥도 먹고 좀 쉬고 해서 다시 오후에 3시간 내 문제를 다시 풀게 되고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보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요. 생각을 했다가 잊어버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KMO 1차는 15% 정도 상을 줬다면 2차는 상을 조금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60%. 왜? 이미 니들은 잘하니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조금 구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다시 올라갈게요. 문제가 7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7, 8이 56점이 만점인 시험이에요. 근데 특별한 거는 채점 방식이 감점제입니다. 감점제라는 채점 방식은요. 채점하기 전에 학생 이 문제에 대해서 7점을 주고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이 맞았어도 점수가 많이 까여서 더 이상 까일 점수가 없으면 빵점 처리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답이 맞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 논리가 처음부터 조금은 이렇게 완벽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뭐 어리니까 서술형 막 이렇게 연습을 하긴 하지만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조금 서술형 연습하면 어떤 책이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방식은 조금 독특하고 이게 서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조금의 괴리감은 생겨 있는 것 같아요. KMO 1차와 2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조금 옛날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0년도에 KMO 1차 응시자가 2만 명이었어요. 그때 왜 KMO 1차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을 올렸냐 그러면 KMO 1차 또는 KMO 2차에서 금상을 받으면 과학고에 합격을 했어요. 똑같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뭘 하면 우리 아이가 영재교에 합격이래. 그러면 다 하시겠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돼서 KMO 1차를 상을 받더라도 과학고에 합격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KMO 1차라는 시험은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원이 감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만 명에서 2015년 5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응시자 수가 한 15,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수학회에서도 다시 조금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조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6년도에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난이도를 많이 낮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수치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 장려상 커트라인이 3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33점 맞은 사람이 상위 15%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85%는 그쵸 30점도 안 되는 점수들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2016년도에 장려상 커트라인이 60점이었어요. 그래서 1차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내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조금 난이도를 낮췄는데 아쉬운 점이 KMO 1차는 낮췄는데요. 2차는 그대로예요. KMO라는 시험이 이렇게 쭉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1차는 당겨졌는데 2차는 하나도 당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그 차이, 갭이 너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KMO 2차를 깊이 있게 해봐야 되는 아이들의 시작 시점과 그냥 1차 정도를 나는 경험으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되는 요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금상을 받으면 합격이던 시절에는 3학년까지 KMO를 봤어요. 근데 이 KMO 입학 시기랑 영재학교 시험 시기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3학년들은 굳이 KMO를 보려고 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러면 결론은 중1, 중2 두 번 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KMO 2차에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 그래도 준비가 됐던 준비가 안 됐던 초6부터는 경험이 조금 있어야지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는 약간의 센스로 가능한 시험이었다면 2차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2차는 진짜 딱딱한 수학을 곱씹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1차에 비해서 배워야 할 이론의 수가 저는 아마 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론이 꼭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올해 노골적, 올해랑 작년이랑 노골적으로 이걸 모르면 못 풀겠다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1차 아니면 1, 2차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KMO 1차 문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뭐 직접적인 이제 대상자님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12월 3일, 12월 10일 설명에서는 영재교 문항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당장 볼 문제가 아니어서 이 설명에서는 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아니면 본관에 또 그때 했던 설명의 자료집들에는 기출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4시간 동안 아이들이 화장실 못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조금 나뉘어져서 진행이 됐고요. 문제들은 2016년 이후로 평이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커트라인도 어느 정도 60점 중반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들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은 한 가지예요. 차수죠, 차수. 이 차수는 그냥 현혹적인 눈속임일 뿐인데 중등 교과만 한 친구들은 2차 이하의 학습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6차, 4차 이런 식들을 보면 조금 당황하긴 마련인데요.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조금 물론 그렇다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KMO를 조금 공부한 친구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게 1번이었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1번 못 풀면 그 시험 어떨까요? 좀 힘들죠. 근데 1번 치고는 좀 어렵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생긴 뭐 방정식 함수 관련 문제를 대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 문제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KMO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딱딱하게 생긴 수학 문제 있죠. 나중에 막 이렇게 그런 문제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퍼즐처럼 생긴 수학 문제는 뭐 일단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들도 이제 KJMO가 아닌 KMO에 출제가 된다라는 건 조금 재밌는 일이었고요. 그냥 간단한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양의 정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m 플러스 n을 구하래요. 부수는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곱했더니 27만이고 둘을 뺐더니 m 플러스 2n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숫자를 주고 구하는 것들을 초등학생 때 연습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절대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KMO를 하는 친구들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조금 풀게 되고요. 예전에는 영재학교 중등 심화 정도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즘 문항수 감소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도 조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조합 문제고요.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무난했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뭐 그냥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내신 문제들보다 조금 난이도를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꼭지점 색칠하는 문제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 방정식, 함수 이런 관련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똑같이 KMO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풀이도 다 풀이가 아닌 답들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학원별로 각자 자기네들이 방식으로 푼 문제들이 풀이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오늘은 설명보다는 제가 조금 질문을 받는 시간을 늘리려고 좀 빨리 설명을 하려고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 평소랑 시간이 똑같아서 제가 다음 설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해하시는 KMO 1차를 시작하는 적절한 진도예요. 제가 학원 생활하면서 KMO 수업을 하면서 영재교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 KMO는 내용은 중등이고요. 언어는 수상하예요. 그러니까 중등의 내용이 수상하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요, 계산량입니다. 중등 교과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양을 계산해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집들을 보면 계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줄, 4줄 정도인데 여기서는 10줄도 계산하고 K모 2차에서는 A4 한 장도 계산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섣불리 조금 도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원들에서 KMO는 수상화를 끝내고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저는 혼자 꿋꿋이 중학교 3학년이 끝나면 KMO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강사인데요. 거기에 항상 조금의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 과정까지 끝난 친구가 생각보다 계산량을 엄청 많이 끌고 갔고요. 두 번째로 독서가 좀 잘 돼서 언어적으로 이해력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 표현력이 좋은 친구들은 KMO를 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난 친구들은 대부분 KMO를 시작하니까 보통 2달 안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못 버텨요. 자기는 계산을 요만큼밖에 안 해봤는데 계산을 이만큼 선생님이 해주는 계산이 이미 한 칠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정은 중학교 3학년까지지만 수상화를 경험하고 오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수상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상화를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한번 기본으로 한번 하고 뭐 또 실력으로 또 한 번 하고 요즘 보면 트렌드가 3번인가 봐요. 대부분 3번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번을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선행으로서 수상화를 하고 있다면 100%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60% 정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수상화를 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긴 계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이 되어 있으면 KMO를 시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하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KMO 시험 시간 4시간이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일단 4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죠? 대부분 처음에 앉혀놓으면 1시간 풀고 시험지를 내요. 왜?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는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KMO라는 시험은 풀 수 있는 걸 다 푼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집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의욕적으로 좀 덤빌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등 교과에서 중등 교과입니다. 제 뒤쪽에서 다시 중등 교과에 대해서 조금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아직은 KMO도 시작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를 희망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회를 오셨는데 왜 저는 KMO 영재학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요. 영재학교의 2단계 시험에 커트라인이 어려울 때 한 40점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40점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 시험을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응시를 하러 가야 되냐 그러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골라내서 그 문제를 맞춰야 돼요. 커트라인이 40점이다 라는 얘기는 진짜 못 푸는 문제가 엄청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첫 번째로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풀 수 있는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죠. 물론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기본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1번을 못 풀어도 2번 풀면 되고요. 여기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KMO랑 직접적인 연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항수 대비 시간은 오히려 KMO랑은 조금 더 별개예요. 그래서 KMO를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영재교 대비는 별도로 다시 이루어져야 될 만큼 영재학교는 시험 시간이 110분이고요. 문항수가 소수령 포함해서 보통 15문제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령 답안까지 작성을 한다면 또 다른 연습들이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KMO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정확도에 관련된 훈련이라면 영재학교는 조금 더 트여있는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생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0회 11 설명에서 지금까지 사교육의 트렌드가 창의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재학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는 융합형이에요. 물리 문제, 수학 문제, 화학 문제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요. 그것들이 적절히 믹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수학, 과학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떤 특정 과목의 깊이보다는 과목과 과목 간 내 지식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KMO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한 다음에 영재학교 대비를 하는 동안에는 전 조금 더 융합적인 생각들 그런 문제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O 2차 소수령 영재학교 요즘 트렌드 또 소수령이죠. 그래서 제가 소수령 때문에 KMO 2차를 꼭 해야 돼? 라고 묻으신다면 저는 너예요. 마치 저는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동네 대표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 간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금 과하게 조금 소수령 조금 그리고 불필요한 이론들을 조금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말고도 굳이 소수령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의미로 있냐? 아이들이 수학적 욕구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진짜 집요하게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 들은 거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지식적인, 지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학적인 시험은 KMO 2차다. 진짜 KMO 2차를 솔직히 KMO 2차를 한 친구가 만약에 일반고를 갔으면 이 친구는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기계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KMO 2차까지 한 친구들은 그러죠. 수상 한 달, 수화 한 달, 수원 한 달, 수투 한 달, 미적 한 달. 어머님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KMO 2차를 한 친구가 그 과정을 안 한 친구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수학에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본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얘기예요. 영재학교를 희망하면 꼭 중등에 더 힘써 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은 학원에 보내시고 중등을 하고 다시 조금 성적이 그래도 또는 좀 빠르다 싶으면 중등 심화를 또 하시죠. 근데 그 중등 심화는 어떤 심화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려운 문제집 한 권 더 한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등 심화를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중등 심화는 오히려 조금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작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입체도형.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집 보면 한 켠에 조금 몇 문제씩밖에 없어요. 과정으로서 했지만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별로 써먹어 본 기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집요하게 좀 더 쌓아줬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좋은 이유는 초등학교 때 자기가 살면서 배워야 할 수학의 전체를 다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적분이랑 쌓기나무랑 똑같지 않아? 라고 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적분이랑 쌓기나무가 어떻냐라고 이제 왜 똑같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너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면 학생들이 잊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죠. 그리고 잊어요. 고등학교 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쌓여 나갔을 때 훨씬 더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2학년한테 짝수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2 곱하기 정수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게 정의이긴 한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초등학교 때 둘씩 짝지어요. 그러다가 짝지어지면 짝수, 안 지어지면 홀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영재학교에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딸고 따라서 짝수라는 단어가 나한테 입력이 되면 머릿속에 2 곱하기 정수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막 진행이 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학습이 조금 돼주고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선생님이어서 너무 수학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4학년이니까 제가 궁금한 걸 오히려 과학 선생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학 올림피아드라고 하기보다 과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화학이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좀 알면 도움이 됐을 텐데 잘 몰라서 학원에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화학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뭘 해야 되나요? 라고. 근데 선생님들도 똑같으세요. 아직 4학년이니까 너무 이렇게 화학, 물리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조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데 가면 또 똑같이 이런 알고리즘에 또 이렇게 유튜브도 알고리즘인데 학원도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 데리고 서점 가가지고 좀 조금 이렇게 관련된 책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들을 읽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과학은 언제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초6 또는 중1 정도에 시작을 하면 된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뭘 하죠? 그랬더니 물원 하원을 한대요. 그건 고등학교 아니에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물원 하원 내용이 중학교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물원 하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채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중등 내용 없이 그냥 물원 하원 바로 시작을 하신대요. 그럼 6학년 때 그럼 뭘 하면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6학년 때 중등 내용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5학년까지는 그냥 일단 독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제들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6학년 때부터 그냥 중등 과정 이렇게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시 특강을 하고 이제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물원 하원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강 인원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그냥 과학이 진짜 학생들이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 또 할 과정이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학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과학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022학년도 수의학원에서 영재학교 합격자 수는 4명이었고요. 사실은 좀 그래도 4명이어서 좀 적은 감은 있는데 준비 인원이 7명이었어요. 제가 아까 영재학교 지원자 수 합격자 비율이 18%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학원 올해 영재학교 정말 잘 갔어 라고 하는 보통 지표가 한 40% 가는 학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 7명 준비해서 4명이 합격을 했고요. KMO 1차는 10명이 준비를 해서 7명. 그 다음에 KMO 2차는 여기 은상, 동상 합치면 3명이잖아요. 3명 준비해서 2명. 물리 올림피아드도 이렇게 4명, 2명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수의학원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거의 마치면서 어떤 학생이 KMO를 해야 되냐? 우리 아이는 진짜 KMO랑 맞을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남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수학 KMO라는 시험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집요한 친구들, 성격이 집요한 친구들, 그렇죠? 궁금한 거 잘 못 참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 친구들. 다 이해가 된 것 같지만 내가 아직 이해가 덜 됐으면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체가 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수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진짜 도움이 되게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KMO라는 수업이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이걸 하면 교과를 잘하냐? 잘하겠죠. 근데 교과랑 관계가 있냐? 예전에는 KMO 이렇게 하면 수능도 끝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수능이랑 연관된 문제는 1년에 한 문제 정도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저는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분이 저한테 우리 아이는 수학 문제를 보면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을 펴보면요, 문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경험이 있는 것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누고요. 경험이 있는 건 풀 수 있는 문제, 경험이 없는 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리는 것보다는요, 똑같은 문제일지언정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에서 KMO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KMO 학습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영재학교 및 KMO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계산량 조금 더 늘려주시고요. 중학교 과정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영재학교랑 관련 지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간지각력을, 이 공간지각력이 중학생이 되면 이제 길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좋아요. 예전에는 저희 정 12면체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이 교구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요즘 구글에 가셔서 정 12면체 검색하시면요, 일단 그림으로 뜹니다. 그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요, 돌아가요.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는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간 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학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성의 없어 하는 파트 있죠. 돌리기, 뒤집기, 밀기. 생각보다 중요하고 어려워요.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 기계적으로 학습이 돼 있으면요, 그냥 그렇죠, 돌리고 뒤집고 그냥 밀고, 이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뒤집는다는 걸 나중에는 선대칭 시킨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돌리는 건 정대칭 시킨다고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초등학생 때 보통 성대경시, KMC, KJMO들 이렇게 경험들이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성대경시가 영재학교 시험이랑 가장 밸런스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있죠. 중등 1학년, 중등 2학년, 중등 3학년.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서술형이 없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시간이나 포함해서 난이도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KJMO는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 조금 이제 상을 많이 받아서 이제 아직 저학년들은 조금 소외된 건 있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시험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은 수학 관련 책과 영재학교들이 추천하는 도서란을 오늘 좀 비워뒀어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은 수학과 관련 책들은 제가 학습적인 부분이 좋을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식적인 부분이 좋을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둘에서 제 마음의 선택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오신 분들 혹시 연락처 안 남기셨으면 꼭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는 그 부분이 제가 좀 정리가 덜 됐고요. 다음은 영재학교들이 추천한 도서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게 형식적이더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학교는 50권, 이 학교는 50권. 그렇다고 책 다 사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서점에 가서 진짜 조금 보고 진짜 추천할 도서를 한 10권 정도만 좀 선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연락처로 제가 올해 안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제가 꼭 개별적으로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학생, 아니죠. 네.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은 수학, 과학 관련 책들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출판업계랑 좀 관계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정석 엄청 팔리죠? 요즘에 샌도 많이 팔립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오랜만에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다 절판이에요. 케이모 응시자가 원래 3,500명이거든요. 그 3,500명이 초5 고학년, 초6, 중1, 중2잖아요. 이 영역에 3,500명이 응시를 하고 그 중에 그 학생들이 그렇다고 관련된 도서를 모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절판이 돼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 없는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또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현장에서는 읽기용으로는 추천을 한 권 드리는 건 재미있는 수학여행입니다. 책은 4권짜리 세트고요. 수학사 관련 책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일단 1권만 읽으셔야 돼요. 2, 3, 4가 좀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그냥 읽고 그러니까 꼭 이해가 돼야 되지 않고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2권 뛰어넘어서 3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권, 3권 정도. 이 책도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반갑게도 2021년 12월에 출판 30주년 특별판이 지금 구매 가능하게 열려 있어요.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두 분은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수학사 관련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교수님들이고요. 이 책이 아이들한테 그냥 서점에 가면 사실은 이제 뭐 지식 그냥 이런 건 이랬다, 저런 건 저랬다, 그냥 찔러만 주는 책들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조금은 파고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우연치 않게 제가 물리 선생님 책상을 봤더니 똑같이 재미있는 물리 여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책 어때요?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데 어려워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근데 일단 1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4권 다 구매하시는 것보다 1권 정도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출판사예요. 수학사랑이라는 출판사고요. 대한민국의 그 교직원 분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출판을 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책값이 엄청 쌉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다른 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학습적으로 엄청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학교 과정이 끝난 친구들이 삼각형 다시 보기, 사각형 다시 보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 엄청 집요하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서술을 해야 돼? 라는 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기호를 쫙 모아놓은 기호사전 같은 기호 설명도 있고요. 용어 사전도 있고. 그래서 이쪽 수학사랑이라는 출판사 관련해서 충분히 조금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지만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수학자들이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또한 읽으면서 저도 배울 게 한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은 저학년이니까 독서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독서량을 늘리는 데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듣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독서는 진짜 이렇게 많이 해두면 많이 할수록 그게
좋은 책도 있고 도움이 좀 덜 되는 책도 있겠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영재학교들이 추천하는 도서는 제가 조만간 꼭 서점에 가서 조금 좀 선별을 해서 진짜 추천할 수 있는 도서를 제가 선별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조금 저학년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가끔 이렇게 학원 몇 개 다녀 물어보면 5개가 기본인 것 같아요. 5개? 7개. 그럼 본인의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회복실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지식을 얻었는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내가 혼자서 내 걸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조금 없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내 걸 만드는 시간을 아이들이 조금씩 가져서 소화력이 좋아지면 진짜 그 시간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학원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설명회는 저희 설명회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수의학원에서는 특목관, 초등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수의 특목관은 5-1 과정부터 전체 과정이 1월 2일부터 개강입니다. 월수금은 4시부터 6시, 화목토는 6시부터 8시고요. 특목관은 무학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이상의 학생이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을 선택해서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수의 초등관은 4-1부터 전과정이 되어 있고요. 4시부터 6시입니다. 여기는 학년별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그러면 4-1이라고 해서 4학년이 듣는 게 아니고요. 같은 교실에 같은 학년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학년제다 보니까 그냥 이 과정을 들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내가 뭐 선행이 1년이면 5학년 1학기 배우는 친구들이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원을 조금은 다니면서 꾸준하게 학습량이 지속적인 친구들이 그래도 수학에서 훨씬 더 이렇게 잘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여기 영재학교 합격자생들 중에 제가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다 달라요. 이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6학년 때 KMO를 시작했고요. 어떤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KMO를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KMO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내가 궁금해서 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수학적인 학습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충분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면 다들 좋은 학교, 좋은 결과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